の同点ゴールだったんですよ。決して決勝のゴールではなくて、でもあの試合の三丁兄さんの情熱がすごく伝わってきて、僕はあの試合本当にその感じ泣きました。スタンドで。 최근에 우리에겐 유상철은 강인희의 감독님 혹은 선생님으로 더 친숙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은 선수 유상철의 흔적을 조금씩 지우고 있습니다. 그의 현역 시절을 향해서는 찬사가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철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저평가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과거에 태어나 현대 축구를 했으며 2023년 현재에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취약 포지션으로 불리는 자리에서 월드클래스 레벨의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포지션입니다. 마라도나가 춤추던 10번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반바스텐이 날아오르던 9번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측면을 파괴하는 윙어들의 전복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의 메인 이벤터는 부정할 수 없이 홀딩 미드필더와 박투박입니다. 지난 시즌 유럽을 제패한 맨시티를 포함해 홀딩, 박투박이 강한 팀만이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대표팀의 포지션별 불균형한 멤버 구성에서 가장 취약한 자리는 삼선입니다. 세계 축구 흐름의 정면으로 대척되는 현 대표팀의 스쿼드는 세계적인 7번과 3번, 미래가 기대되는 10번 등을 보유하고도 페루, 엘살바도르를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이 내년 1월 64년 만의 수건인 아시안컵 탈환에 실패한다면 이 또한 높은 확률로 미들 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고 결국 실점하는 통한의 패배일 것입니다. 유상철은 한국 축구의 기형아입니다. 그는 월드클래스 홀딩 미드필더였고 파이널 패스가 가능한 공격형 미드필더였으며 공수가 가능한 풀백이기도 했고 득점왕 출신 공격수입니다. 그의 모든 재능을 함축하면 2023년 현 시점 완벽한 홀딩 미드필더 혹은 박투박 미드필더입니다. 어째서 1971년에 태어난 유상철이 2023년형 선수가 될 수 있었으며 왜 한국에서 그의 자리는 대체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에 거둔 유일한 1승의 주인공은 왜 유상철일까요? 대부분의 분야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로가 아닌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현대의 수학자와 과거의 수학자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오늘 태어난 수학자는 이미 과거의 유산을 안고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학문과 기술의 메커니즘은 같은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 7번은 과거의 경기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공간 활용과 원더볼 기술들에는 100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당연한 논리가 거부되는 존재들이 있고 일부 과거인들은 현대인에 의해 결코 대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천재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상철은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말하는 천재였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그냥 축구 좋아하는 아이? 정말 나가서 볼 차고 이런 거 좋아하는 아이? 그 정도였었거든. 최초의 순간부터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고 여겼던 마인드 세팅은 그의 발전 과정에서 동반된 압도적인 노력으로 연결됩니다. 최근 재능이 중요한지 노력이 중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데 유상철은 재능을 타고났으면서도 스스로는 재능으로 여기지 않고 노력한 선수입니다. 프로가 된 이후에도 그의 마인드 세팅은 변하지 않았고 놀랍게도 그의 성향은 스스로를 두 번째 축복으로 안내합니다. 바로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유상철이 있던 한국팀을 상대로 일본은 중원 싸움을 이긴 기억이 없습니다. 허리에서 일본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났습니다. 일본 축구가 100년 대계를 성공시키고 패신 축구라는 아름다운 보름반이 가능해지고도 허리에서 밀리던 현상의 그들은 일본은 너무 예쁘게만 차려고 한다는 총평으로 이어졌고 현대의 거친 일본 축구를 낳기도 했습니다. 유상철은 그런 일본의 요코하마의 미드필더로 입단했으나 팀 사정에 의해 풀백이란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월드컵 스타는 웃으며 승낙합니다. 今サインしに来るで言って来てくれた時に最初にホテル入ってきた時に「ああ中村さん久しぶりです」ようやく僕は家に帰れるんですねで僕はもう本当にもう泣きそうになったんですよ嬉しくてで申し訳なくてでもう一つ申し訳ないことしちゃったのはどこのポジションですかって言うから中盤で言ったんだけど岡田は右サイドバックで最初の試合の時に彼やってくれたんだけど話が違うでそれは知らないそれは俺が決めるんじゃないそれは監督が決める俺取ってくるまでは俺の仕事でどこで使うのかっていうのは監督の問題だからでまあそういうことで、いろいろこうやり取りがあったんだけども本当に
選手で、今回こういう病気の話だった時にもすごく心配して、日刊スポーツから電話があって、村長がちょっと病気ですよ、すぐ見舞いに来るんだけど、ちょっと見舞いも今、会えないみたいですよって心配したんだけど、こんな元気だったら、本当に仮病じゃないかなと内心思ってるんだけど、こうやって、皆さんと会えて、多分本人もまた力つけて帰ってくる、また元気になって、まだまだ多分大変な治療が続くようですけど、人を考えたら乗り越えてくる。今日はみんなとたくさん話をして、皆さんの思い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팽생이 전달합니다. 유상철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팀이 요구하면 모두 승낙했습니다. 이 스토리의 이면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요코하마는 유상철의 재영입 이전 이미 그와의 경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바로 일본 대표팀의 수장이자 역사상 최초로 일본의 월드컵 본선 티켓을 안긴 오카다 다케시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98년 월드컵 스쿼드에서 전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의 영웅들 미우라와 키타자와 치요시를 제외시킨 센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많은 전술적 영향을 준 감독은 현대 축구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유벤투스 시절의 DP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월드컵 성적으로 감독에서 해임되고 세리에A의 해설을 맡았는데 레피를 직접 취재하며 그의 축구 전술뿐 아니라 축구관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즉 요코하마는 제1리그에서 리피의 축구를 원하던 팀이었고, 오카다는 이름값이 아닌 오직 능력으로 선수를 판단하며 그가 경험한 유상철의 재능은 미드필더뿐 아니라 풀백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오카다는 유상철이 어느 포지션에서 뛰든 잊지 않은 하나의 주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방 침투입니다. 풀백 유상철의 득점이 빈번한 이유이고, 오카다는 요코하마를 통해 유벤투스 축구를 흉내내고 싶었지만 일본의 선수들로 그것은 불가능했고, 유상철을 통해 자신의 축구에 대한 집착스러운 광기를 표출했습니다. 현대 축구의 월드클래스 풀백 자원들은 과거 윙어 수준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아시아에 그런 형태의 풀백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상철이 요코하마에서 보인 경기력은 미래 축구의 복선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에 살던 지인 덕분에 제1리그 비디오를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유상철의 전기 요코하마와 후기 요코하마 경기는 전혀 다른 선수였습니다. 다른 포지션이었기에 당연히 느낀 감정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축구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신기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2023년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살아남은 팀 대부분의 홀딩 미드필더와 풀백들은 그때의 유상철 같은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의 재능을 가진 수비수 혹은 수비수의 재능을 가진 미드필더들이 팀의 주전으로 자리 잡아 있고, 재능이 한쪽에 쏠린 선수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날드 쿠만이 처음 유상철을 본 것은 1998년 월드컵입니다. 그리고 쿠만은 바르셀로나 코치로 부임합니다. 당시 감독 루이 바날이 유상철 테스트를 원했던 이유는 쿠만의 요청에 의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유상철의 에이전트는 당연히 제1리그를 전담해왔고, 유럽 구단과는 커뮤니케이션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현재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 과정의 전부가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될 만큼 에이전트의 업무는 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박지성, 이영표의 네덜란드 진출이 순조로웠던 이유는 한국을 경험한 히딩크라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유상철 테스트를 결국 이루지 못한 쿠만은 2000년 피테서 아르논 감독으로 부임하고 또다시 유상철의 영입을 시도했으나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 불발되었습니다. 유럽엔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쿠만은 오카다만큼 유상철에게 집착한 감독이며, 그 같은 선수는 전 세계를 통틀어 희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유상철의 나이는 이미 31살이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1승 6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만 본 어린 사람들은 당연히 브라질의 이진급이 출전한 경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브라질 투톱 자르데우는 직전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32경기 36득점으로 전 유럽의 주목을 받은 공격수였고, 아모로주는 바티스투타, 비어호프를 제치고 세리에아 득점왕을 거머쥐었으며, 설명이 필요 없는 히바우두, 제후베르투, 주니뉴, 카푸와 세르지뉴, 데니엘손, 후베르투, 카를로스, 레오나르두, 에메르송이 총출동만 지구 대표팀이었습니다. 어린 호나우지뉴가 벤치를 지킨 이유는 포지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네이마르 브라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압도적인 세계 랭킹 1팀이었습니다. 한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고 허리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외계인들의 팀을 상대로 선전한 주인공은 단연 유상철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말 그대로 육탄방어로 상대 공격을 필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유상철은 1999년에 브라질을 상대로도 홀로
2023년형 축구를 펼친 미래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브라질이 세계 랭킹 1위에서 내려올 무렵 유럽 축구 전술은 급속도로 현대화되었고 지금의 유상철 같은 선수들이 두세 명씩 미들과 풀백에 존재하며 전술로 개인의 팀들을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월드컵 마지막 경기 벨기에전을 시작으로 운명의 2002년까지 한국 대표팀은 압도적인 세계의 강팀들을 상대로 수차례 승리했습니다. 그 모든 경기에 유상철이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득점한 선수들에게 쏠리지만 한국은 10번이나 9번 한 명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유상철이 저평가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세계 랭킹 1위도 이긴 한국 대표팀의 주역이고 쿠만의 평가는 우연히 발생할 수 없습니다. 동시대 대표팀에 있었던 다른 누구도 바르셀로나의 영입망에 들지 못했습니다. 왜 현재 대표팀에 유상철 같은 선수가 없을까요? 단순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득점왕을 차지한 공격수였던 유상철은 대표팀에서 주로 3선에서 뛰었습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신문 일면에 실리는 선수들을 동경하고 그들의 플레이를 모방하게 됩니다. 특히 유상철의 월드클래스 퍼포먼스는 오프더볼에서 쏟아져 나왔고 당시 중계 카메라로는 오프더볼 움직임은 화면에 담기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엔 공과 무관한 오프더볼에서의 좋은 플레이는 합니다. 유상철이 한국 축구에 남긴 것은 이강인 하나가 아닙니다.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숙제는 그를 잇는 월드클래스 홀딩 미드필더입니다. 현재 한국의 해외파 선수는 김민재를 제외하고 압도적인 비율로 1, 2선이 많습니다. 그의 제자 이강인은 제법 진지한 표정으로 월드컵 우승을 말하는 가능한 큰 목표를 품는 성향입니다. 3선이 부재한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의 고교 운동장에서 혹시라도 6번 유상철을 잊고 싶은 선수가 잘하고 있다면 그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그 오프더볼 퍼포먼스를 재현한다면 한국은 세계 랭킹 1위를 침몰시켰던 그 시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실적을 쌓아 올린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영광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상철과 이강인은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만약 그들이 동료로 만났다면 한국은 어떤 축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대표팀 팬으로서 위대한 6번의 재림을 기원합니다. 음.